1592년 임진년 7월 8일 이 바다의 드넓은 날개가 펼쳐졌다. 거대한 학의 날개, 조선 수군의 학익진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조선 수군의 완벽한 승리. 적선 73척 중 59척을 격침시키고 9천여 명의 왜군을 수장시킨 한산 대첩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해전이다. 이순신과 조선 수군,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이겼을까? 이순신의 전투 보고서를 토대로 한산 대첩과 학익진을 철저하게 분석한다. 제 뒤로 펼쳐진 평화롭기 그지없는 푸른 바다. 이곳은 임진왜란 3대 대첩 가운데 하나인 한산 대첩의 현장입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졌던 곳이죠. 이 한산 대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학익진입니다. 학익진. 이순신은 장계에서 마치 학의 날개를 펼친 듯한 진법을 통해 일본 수군의 압승을 거두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끈 학익진은 과연 어떤 진법일까요? 역사 스페셜. 오늘은 이 한산 대첩의 현장에서 학익진과 한산 대첩의 승리의 요인들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순신은 무장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많은 기록을 남겼다. 아산 현충사에 보관되고 있는 그의 기록물들. 전란일기인 난중일기를 비롯 왕에게 올린 장계들이 남아있다. 이들을 총망라 정조 때 이충무공 전설을 편찬했다. 이들 중 견내량 파외병장은 한산대첩 보고서다. 장계는 이순신 함대가 당포에 도착한 것으로 시작된다. 이순신 함대는 여수를 떠나 3차 출전을 감행했던 것이다. 통영의 섬 미륵도에 있는 당포. 이곳은 한 달 전 2차 출전 당시 적을 대파한 적이 있는 의미 있는 곳이었다. 이날 중요한 정보가 입수됐다. 미륵산으로 피해 있던 피난민이 결정적인 제보를 해온 것이다. 여기 다리 보이시죠? 예, 예. 저기가 바로 갯내량입니다. 예. 혹자는 갯내량에서 보았지 여기서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동풍이 불었다고 나옵니다. 예. 동풍이 분 날은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요즘도. 그때는 지금과 같이 공해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맑았겠죠. 교각 셀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도 교각 숫자가 하늘에 보이시죠? 예. 그래서 교각보다 더 큰 외적의 함선을 70척 왜 못 셉니까? 700척 같으면 못 세겠지만 그래서 해가지고 충무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한산도를 가운데 두고 당포에는 조선 수군이, 견내량에는 일본 수군이 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견내량은 통영과 거제 사이의 바닷길, 최소 폭 180m, 길이 4km의 좁은 물길이다. 당시 일본 수군이 정박한 곳은 어디일까? 우리나라 장군도 좀 그래 하겠어요. 풍신수일에 대해서 뭐 하나 그런 70여 척 머물렀다고 하는 포구가 바로 이 포구입니까? 예. 바로 여기 요 땅 전부가 그 당시에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교회에 있는데 비닐하우스 있는 저 마을 안에까지가 말이죠. 전부 포구로 다 되어가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김천손이라는 인물이었다. 조선 수군이 이제 그 김천선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이제 그 획득한 시기가 그 저물 무렵, 해가 지어가지고 이제 저녁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선 수군이나 일본 수군 할 것 없이 이제 그 해상 활동을 안 하고 정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그런 그 작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순신은 즉각 경상우수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혁기와 작전회의를 열었다. 원균은 곧바로 견내량으로 쳐들어가자고 했다. 그러나 이순신의 생각은 달랐다. 정면 공격만 주장하는 원균. 이순신은 그런 원균을 향해 병법을 모른다고까지 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그는 병법에 능숙한 장수였다. 발포만호 시절 전라감사 손식이 병법에 대해 물었다. 이순신은 각종 진법을 그림을 그려가며 능숙히 대답해 전라감사가 감탄했을 정도였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수륙병진책을 추진했다. 육군의 진격에 맞춰 수군이 바다를 통해 보급을 하는 작전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막혔다. 뜻밖의 복병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있었던 것이다. 첫 해전 옥포부터 연이은 7차례 해전에서 일본군은 단 한 차례도 조선 수군을 이기지 못했다.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가 막혀버린 것이다. 일본 수군의 연이은 패배. 도요토미가 특명을 내렸다. 일본의 정예 장수들에게 연합수군을 구성, 조선 수군을 먼저 격파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바다의 제해권을 두고 조선 수군과 외수군의 피할 수 없는 일전이 예고된 것이다. 도요토미 특명으로 한양까지 진격했던 외장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다시 남하해야 했다. 와키자카를 급거 부산 쪽으로 이제 후퇴를 시켜서 뒤로 나와서 수군을 정비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이제 그 일본의 수군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을 말하면 이제 도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수군들을 소위 2세 수군, 2세 지역인데 2세 지역의 수군들을 여기에 합류를 시킵니다. 대규모 일본 정예 수군을 맞이한 이순신. 그는 전투 장소를 고민했다. 좁은 바다 견내량은 200여 척의 함선이 전투를 치르기에는 적합치 않았다. 대신 그는 한산도 앞 넓은 바다를 선택했다. 다음 날 아침, 전투는 이순신의 작전대로 시작됐다. 조선 수군은 당포를 출발, 한산도를 지나 견내량 쪽으로 항진했다. 비장의 신무기 거북선과 주력 전선 판옥선, 그리고 보급선 등으로 구성된 80여 척이 넘는 대함대였다. 마침내 조선 수군은 적의 정탐선을 만났다. 이순신은 즉각 대여섯 척의 판옥선으로 이들을 뒤쫓게 했다. 한산대첩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조선군 유인 함대는 견내량에 정박해 있던 왜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적도 응전을 해왔다. 치열한 접전이 이어진 지 30여 분. 공격을 퍼붓던 조선 함대가 뱃머리를 돌려 물러나기 시작했다. 유인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군은 말려들었다. 전 함대가 돛을 올리고 추격해왔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졌다. 추격전은 30여리에 걸쳐 이루어졌다. 좁은 수로 견내량을 벗어나자 마침내 넓은 한산도 앞바다가 나타났다. 순간 조선 함대를 뒤쫓던 일본군은 경악했다. 수많은 조선 함대 본진이 그들 앞을 막아선 것이다. 하객진이었다. 조선 함대는 일본 함대를 완전히 에워쌌다. 조선 수군의 대형 총통들이 발포를 시작했다. 고위망에 갇힌 일본군은 조선의 총통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순신은
그 기세가 마치 폭풍 같고 우레 같았다고 보고했다. 전세는 금방 한가름났다. 조선 수군의 압승이었다. 적선 59척이 깨지고 9천여 명의 일본군이 전사했다. 해질녘 전투는 완전히 끝이 났다. 임진왜란 발발 3개월, 수세에 몰렸던 조선이 왜군에게 가한 일대 반격이었다. 한산대첩, 이순신의 치밀한 전술과 하객진이라는 진법으로 일군 대승이었다. 일본 수군의 정예와 맞붙어 완벽한 승리를 거뒀던 한산대첩. 이 한산대첩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하객진이었습니다. 이순신은 학의 날개처럼 함들을 넓게 펼쳐 적을 포위해 외선을 괴멸시켰습니다. 자, 과연 이 하객진의 실체는 무엇이었으며 이순신은 왜 이 하객진을 선택했던 걸까요? 하객진은 어떤 진법이었을까? 전남 완도군의 고금도. 이곳은 정유재란 이후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영으로 삼았던 곳이다. 이순신을 모시는 사당 충무사. 펼쳐봐 주시죠. 이곳에는 조선 수군의 진법을 그린 전진도첩이 보관돼 있다. 전라 우수영 전진도첩. 각종 진법이 그림으로 남아 있다. 직진과 예진, 원진과 방진, 하객진과 곡진 등 조선 전통의 진법들. 하객진도 매우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우선봉 거북선, 좌선봉 역시 거북선이다. 그리고 각 지역 부대의 위치도 정확하게 표기돼 있다. 오른쪽은 군산, 한평, 무안 등 지역 부대가 맞고 한 가운데는 중군이 위치하고 있다. 왼쪽은 진도, 해남 등의 부대가 맞고 있다. 이들 뒤에 좌우 호위함을 거느린 대장선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우수영 전진도첩의 하객진은 임진왜란 150여 년 후의 기록이다. 그렇다면 조선 초기의 진법은 하객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객진에 대한 기록이 문종대의 진법서인 신진법에 나온다. 여기에는 하객진은 가로로 펼친 횡렬진이라고 돼 있다. 또 신진법은 하객진을 기장의 형세로 표현하고 있다. 기장이 무엇일까? 한산대첩 때 적장인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의 기록에도 기라는 단어가 나온다. 조선 함대가 기 모양으로 자신들을 에워쌌다는 것이다. 그림과 기록이 전하는 기장, 그것은 바로 곡식을 까부르는 키, 즉 하객진은 U자 형태의 진법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객진을 펼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는 상대를 압도하는 우세한 전력이 필요했다. 한산해전 당시 와키자카의 일본 수군은 73척, 조선 수군은 대소전선을 합쳐 80여 척이 넘었다. 적을 완전히 에워쌀 수 있는 전력이었다. 이런 우세한 전력으로 이순신은 적을 모두 잡아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견내량은 작은 섬이 많은 좁은 물길, 적을 보유해 완전히 잡을 수 있는 적합한 전투 장소가 아니었다. 수로가 좁고 암초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동하기도 쉽지 않고, 또 우리가 가까이서 이게 화포를 다
사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군들은 건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총을 발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에도 피해를 입고 그다음 건접해서 바로 우리 배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백병전을 할 수 있는 일본군 전술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이 있고 이 때문에 이순신은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왜군을 유인, 적을 포위하는 하객진을 펼쳤다. 그렇다면 하객진은 완벽한 진법이었을까? 군사편찬 연구원이자 국방일보 기자로 깊이 있는 전사 연구를 해온 김병윤 기자. 그는 하객진에도 취약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U자형으로 이렇게 보통 그 날개를 펴서 이렇게 그 적함을 향해서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로 전진을 하다 보면 측면이 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가 당연히 적을 향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가서면서는 함수에서만 한 포를 쏠 수가 있고 현측에서는 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죠. 이순신은 하객진을 펼친 채 모든 판옥선이 전진하도록 했다. 이 경우 효과적인 포격을 위해서는 배를 옆으로 돌려야 한다. 사격을 하고 나서 다시 적을 향해서 가려면 배를 다시 돌려야 됩니다. 아니면 적하고 반대 90도 방향으로 배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동과 공격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판옥선의 주력 무기였던 조선 총통. 그 특성과 약점은 무엇일까? 최대 사거리가 1km 이상에 이르렀던 조선의 각종 총통들. 엄청난 위력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조선시대 총통은 화약과 탄환이 일체형인 현대 무기와는 달리 화약 따로 탄환 따로 장전해야 했다. 또한 한 번 발사 후에 재장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결국 이제 한 번 쏘고 나면은 다시 그 포괄을 풀러 가지고서 포를 뒤로 빼은 다음에 식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재장전을 해가지고 하죠. 결국 이제 그런 시간 사이에 한 번 포격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적이 공격을 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죠. 일본군의 주 전술은 등선 육박 전술, 즉 아군배의 접근, 조총을 앞세워 배 위에 오른 다음 육박전을 벌이는 것이었다. 일본군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가지고 우리 진영에 그대로 와서 이렇게 건접해서 이제 그 자기네 전술을 구사한다면은 하객진은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속하고 정확한 포격 없이는 오히려 일본군의 주 전술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순신의 하객진이었다. 적지 않은 취약점을 가졌던 조선 총통과 하객진. 그러나 이순신과 조선 함대는 이 약점을 극복하고 한산 대첩을 일궈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네, 저는 지금 정지한 배 위에 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다도 꽤 잔잔한 편인데요. 그런데도 중심 잡기가 쉽진 않습니다. 한산 해전 당시 200여 척의 배가 뒤 엉켜 있었던 이 바다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요동쳤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조선 수군은 어떻게 하객진을 유지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함포 사격전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걸까요? 조총을 주 무기로 사용했던 왜군과는 달리 대포를 주 무기로 전투를 진행했던 우리 조선 수군은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 하객진을 어떻게 활용했던 걸까요? 하객진은 과연 어떻게 운영된 진법일까? 해사박물관에는 조선 후기의 수군 조련도가 한 점이 있다. 대장선을 가운데 두고 위에는 작을 소자 형태로 아래는 큰 대자 형태로 진을 형성한 모습. 바로 뾰족할 첨자진이다. 정조의 어명으로 제작된 군사훈련서인 병학통. 이 책 수조편에는 첨자진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첨자진은 주로 함대가 이동할 때 펼친 진법, 기동진형이었다. 다양한 크고 작은 군선, 병력도 많고 적은 병선,
또 그다음에 무기도 다른 그러한 그 군선들이 일정한 속도와 한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방향으로 각 적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이죠. 간 다음에 바로 전술 진영으로 바꿀 수 있었다. 전투가 임박하면 첨자진의 함대는 바로 양옆으로 펼쳐 섰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을 펼쳤을까? 첨자진의 앞쪽에는 전사와 우사, 뒤쪽에는 좌사와 후사가 위치하고 있었다. 앞쪽에 전사와 우사가 펼쳐 앞열을 만들고 뒤쪽에 좌사와 후사가 펼쳐 뒷열을 만드는 것이다. 적선을 만나게 되면 대장선에선 포를 쏘고 나팔을 불어 각 부대에 신호를 보낸다. 이러한 대장선의 신호에 따라 각 부대는 첨자진에서 횡렬진인 하객진으로 진영을 변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항진하던 첨자진이 적을 만나 전투 태세를 갖출 때는 미리 약속된 위치로 옮겨 하객진을 형성해야 했던 것이다. 이열의 횡렬 하객진으로 전환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들이 교대로 선회하며 함포 사격을 했다. 이것은 뭐냐? 사격의 공백기를 없애고 계속적으로 단발의 우리 총통을 대포를 연발로 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전술이다. 그러니까 매우 아주 지혜로운 전술이에요. 그렇다면 이순신 함대는 하객진으로 어떻게 전투를 치렀을까? 각선 도번에 남아있는 판옥선 원형 그림. 조선 수군의 주력 함선인 판옥선은 날렵한 모양이 아니라 직사각형에 가깝다. 왜 이런 모양이었을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쪽 현측에서 적을 향해서 일제 사격을 가한 이후에 여기에서 그 함포를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보다 배를 반대쪽으로 돌리는 데 드는 시간이 더 짧다면 돌리는 게 이상적이죠. 재장전을 하는 시간 동안 배를 선회하는 것은 조선 수군의 공식 전투 지침이었다. 조선 후기 전투 지침서인 수조규식에는 선회와 포격 방식이 기록돼 있다. 즉 타수가 배를 돌리면 전후 좌우 네 곳의 포가 일제히 발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옥선의 방향 타인 키가 핵심이었다. 제일 먼저 현측을 개방을 해서 적에게 공격을 한 다음에 선회를 하면서 계속 사격이 가능한 겁니다. 함수에도 화포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도는 순간에도 여기서 다시 발사를 하고 완전히 돈 다음에 반대쪽 현측에서도 적을 향해서 사격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날렵한 유선형 대신 직사각형 형태의 판옥선. 이 덕분에 사면에 함포를 설치, 선회하면서도 끊임없이 발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순신의 하객진은 바로 이런 특성을 10분 발휘한 전투 대형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투에 사용된 총통의 성능은 어땠을까? 파손된 지자 총통이 조선 총통 성능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 이제 많은 양의 화약이 안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일단 뜨거워게 달구어질 것이고, 그것을 무리하게 이제 연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파괴돼 가지고서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교대로 사용을 해 가지고서 아무래도 그런 무리를 좀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도 이루어졌을 거라는 생각됩니다. 저는 거의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이런 총통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도면을 직접 제작, 판옥선을 복원한 전문가를 찾았다. 비결은 바로 판옥선에 있었다. 폭 14m, 길이 30여 미터의 판옥선을 1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모형.
제작자는 판옥선 밑바닥을 주목했다. 저 헐스라고 그러는데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깊이가 낮아요. 비교적 낮다고. 다른 이제 수장표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평저선은 그러한 헐스가 낮으면서 그걸 운행하기가 조금 쉽죠. 평저선의 판옥선은 선회가 쉬웠다. 이는 하객진을 구사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일본 장수였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도 당시 조선 함대의 선회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조선 함대가 일제히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순신은 판옥선의 장점을 살려 결정적인 순간에 배를 돌린 것이다. 그런 다음 포격과 선회, 다시 포격을 반복하며 적선을 정밀하게 타격했다. 압승의 비결이었다. 조선 판옥선에 대한 일본군의 평가가 선조실록에 남아있다. 그들은 조선 판옥선과 싸우기 어렵다고 했다. 배가 높아 붙잡고 오르기 어려우며 대포 또한 무섭다고 일본군은 평가했다. 그렇다면 일본 전선은 어땠을까? 나고야성 박물관에 전시된 당시 일본의 주력 전선 아다케 부네. 아다케 부네는 밑바닥이 판옥선보다 뾰족하다. 흘수가 우리 판옥선보다 깊어 선회가 어려운 구조였으며 선체도 또한 취약했다. 두께가 한 20cm. 그리고 이제 옆에 외판 현판이 한 6cm 정도로 이제 제목을 말하자면 선제를 상당히 얇게 썼어요. 그렇게 해서 배가 가볍게 나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우리 판옥선에 그런 대포를 맞게 되면은 이 6cm 정도의 두께는 그냥 펑펑 뚫어집니다. 선회와 포격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조선 판옥선에 비해 일본 아다케 부네는 회전 반경이 커 불리한 상황에서 후퇴하기가 힘들다. 조선 총통의 포격권 안에 들어오면 여지없이 명중당했고 취약한 선체로 인해 피해 또한 직접적이었다. 그러나 조선 총통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바다는 움직임이 심한 곳, 정확한 포격은 쉽지 않았다. 바다에서는 기본적으로 배가 멈추면 롤링이 되게 심해집니다. 차라리 배가 움직일 때는 움직임이 덜하지만 롤링이란 것이 쉽게 말해서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인데요. 배가 멈췄을 경우에 롤링이 훨씬 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심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투 중에도 배는 멈추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조준 장치가 없던 당시의 화포들.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의 함대는 어떻게 정확한 포격을 했을까? 현대 해군은 정확성을 고려 함대전의 경우 한 가지 포격법만을 견지한다. 장애물이 없는 바다의 특성을 살려 직사포 포격을 구사하는 것이다. 직사포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 정확성과 파괴력 측면이 있는데요. 곡사포는 그 직사포에 비해 사거리는 길지만은 탄착점을 확인하고 사격 오차를 계산해서 지속적으로 재조준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적이 움직이는 해상에서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또한 그 포물선을 그리면서 타격을 하는 곡사포에 비해 표적을 직접 타격하는 직사포는 관통 영역이 우수하기 때문에 적함의 장갑을 뜯는 그 포탄 자체의 파괴력과 더해져 가지고 적함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제에서는 직사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총통의 발사각과 사거리의 관계는 어땠을까? 천자 총통과 대장군전의 발사와 유효 사거리를 분석한 한 논문에 따르면 5도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는 152m, 10도로 발사하면 289m, 5도 각도 차이에 137m의 차이가 났다. 5도 각도 발사에 롤링 5도가 더해지면 사거리 편차가 137m에 이를 수 있다. 가까이서 쏴야 정확한 포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배의 흔들림에 따른 사거리 오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포신을 이렇게 수평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렇게 사격을 해서 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근대 유럽 해군들도 그것 때문에 어떤 그 해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직사 사격 위주를 했고요. 그렇다면 조선 수군도 직사 포격을 했을까? 해사 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다양한 수군 관련 기록들. 조선 후기 수군들의 훈련 방식을 기록한 이 규범들은 조선 수군의 훈련과 전투 방식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이 자료들은 하나같이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수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작게 만든 현장용 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 시 필요한 각종 진법의 그림부터 일자진 일렬로 쭉 쓰는 거죠. 일자진. 야간 훈련 때 각 전선에서 다는 등의 모양과 개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수조 홀기들은 임진왜란의 전투 경험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기록물 중에는 조선 수군의 총통 발사 기준이 제시된 것이 있다. 수조 규식에 따르면 총통은 적선이 200보 이내 접근했을 때 발사하도록 하고 있다. (200보) 이내 근접 포격, 그것은 직사 포격이었다. 활은 30보 이내에서 발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을 보유한 이순신은 가까운 거리로 근접해 강력한 직사 포격으로 적선을 격파한 것이다. 임진왜란을 통해서 또는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어떤 작전, 그리고 또 중국 수군의 영향,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발전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들이 이제 그 훈련 절차이지는 하지만 종래에 이제 임진왜란 때에도 그런 훈련에 의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훈련을 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전투를 치렀다고 보여집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적을 모두 잡아버리겠다는 전략 목표를 세웠던 한산해전. 한산해전은 하객진이라는 적절한 진법과 탁월한 선회 능력을 가진 판옥선, 그리고 조선 총통의 강력한 직사 포격으로 거둔 찬란한 승전, 빛나는 대첩이었다. 임진왜란은 외침으로 인한 우리 역사상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이 나라와 역사 자체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이 바다가 있었고 이곳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의 빛나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서도 이 한산대첩이 갖는 의미는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 한산대첩으로 발발 3개월이 지난 임진왜란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한산대첩은 임진왜란의 일대 전환점이 됐다. 지금 이제 일본은 전쟁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팽팽한 팽지가 되어 있는 제일 정상입니다. 예. 바로 이거요? 예, 여기가 바로 정상입니다. 수목이 너무 나오게 돼가지고 4~5년 전만 그 직접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거제의 장문포 외성이다.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은 이곳은 조선 수군의 한산대첩 직후 일본 군들이 쌓은 외성이다. 성벽은 급하게 쌓은 흔적이 역력하다. 바로 이쪽은 부산입니다. 요 조금만 간 부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진해입니다. 이쪽은 마산이거든요. 그 다음 이쪽은 고성입니다. 그리고 이쪽 바로 가면은 통영이거든요. 그러면 통영이나 고성이나 부산이나 마산, 진해의 길목입니다. 예. 장문포 외성. 이 성은 한산해전으로 제해권과 해상 수송로를 잃은 도요토미의 고육지책이었다. 한산해전의 패배. 이 패전은 이순신에게 당한 다른 패전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일본 최정예 수군이 속절없이 당한 충격적인 패배. 도요토미는 돈에 어린 결단을 내렸다. 해전 금지령이 그것이었다. 도요토미는 거제에 성을 쌓고 농성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개전 초기 일본 육군은 중로, 좌로, 우로 세 경로를 통해 파죽지세로 북상, 멀리 함경도까지 진출했다. 전쟁은 곧 그들의 승리로 끝날 것 같다. 일본군은 개전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으며 뒤이어 평양성을 차지했다. 조선 왕자를 인질로 잡았으며 선조는 압록강 의주까지 밀려나 있었다. 일본은 조선 조정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으니 선조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이순신의 한산 대첩이 있었다. 이 대첩으로 일본의 야욕은 여지없이 꺾이고 말았다. 이순신의 한산 대첩에 대한 서해 유송룡의 평가가 있다. 이순신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임진왜란 극복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서해 유성룡. 전란 이후 낙향한 유성룡은 통절한 반성의 기록 증비록을 남겼다. 그는 한산 대첩이 일본의 팔을 하나 잘라버린 것이라고 극찬했다. 서해안으로서의 그 보급 루트를 확보하는 것, 또는 일본이 그 남서 해안에서 교두보를 확보해서 중국으로 바로 침략을 하려는 그런 작전에서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또 작전권도 이제 더 이상은 거제도의 서쪽으로 올 수 없다는, 지역이 한정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가져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전쟁의 그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0여 년 후 서양언어 선교사는 이순신의 한산 대첩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영어로 출간된 최초의 한국사. 이 책을 자기가 15년간 공부해서 또 연구해서 탐구해서 이 책을 출간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는 당시로 보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 역사를 포괄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죠. 책의 저자는 구한말 한국의 선교사로 왔던 호머 헐버트 박사. 유일한 영어본인 그의 한국사 책은 서양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한산 대첩을 일본의 침략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표현했다. 또한 한국의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했다. 이순신의 한산 해전에 대한 서양의 관심과 연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영국 북부의 리즈 대학. 이 대학에서 일본사를 연구하는 스티븐 턴블 교수.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연구하는 그가 특별히 강의에 활용하는 책이 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더불어 1920년대 영국 해군 제독 발라드가 쓴 책이 그것이다. When Ballard's book was published, it had an enormous influence, simply because few people had realized the great military naval tradition of East Asia. And I think that was, from then on, nobody could ignore it. Obviously, with the Second World War, nobody did ignore it. And I think that, in the sense that Ballard is a pioneer in drawing our attention to what the potential of East Asia is as a great naval power. 주로 해양과 일본 정치사와의 관계를 다룬 이 책에서 저자 발라드는 특별히 이순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순신은 넬슨과 같은 인물이며 전술의 천재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한산 대첩은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승리라고 극찬하고 있다. And so essentially what he was doing was
was wearing down the fighting capacity of the Japanese ships from a distance, keeping them away and ensuring that if any of them did get close enough, they no longer had the fighting men on board. So it was a very sensible assessment of the relative strengths of the two fleets, coupled, of course, with a great deal of local knowledge. A wonderful combination of strategy and tactics. And that's why I think Ballard and everyone since has so admired him. 한산 대첩 이후 한산도에는 3도 수군 통제영이 설치됐다. 조선 수군은 일본군에게 이 한산도 서쪽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완벽한 제핵관 장악이었다. 이로써 일본의 침략 야욕은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 (1592년 7월 8일) 거대한 학이 날개를 펼쳤던 한산도 앞바다. 이곳이 바로 나라와 백성과 역사를 지켜낸 바로 그곳이었다. 임진왜란을 사실상 종결시킨 한산대첩. 이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것은 하객진만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바다 위에서 적을 포위하는 하객진이란 진법에 적의 전함대를 유인해 들여온 치밀한 전략, 그리고 조선 수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화포와 화력의 집중을 위해 판옥선의 선회 능력을 활용한 뛰어난 지략 등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졌기에 이룰 수 있었던 승리였습니다. 또한 이 바다마저 적에게 내줄 수는 없다는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필승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